세계 방위산업의 중심이 바뀌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은 단순한 기술 추격자로 불렸지만 이제는 세계 최정상급 항공기술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리고 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스웨덴이 한국의 KF-21과 손을 잡고 차세대 전투기를 공동 개발하고 싶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이다. 유럽의 기술 강국이자 독자적인 전투기 역사를 자랑하는 스웨덴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나선 순간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술렁였다. 스웨덴은 오랫동안 군사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사브를 중심으로 자국 방산 기술을 끊임없이 발전시켜왔다. 그들의 대표 전투기 JAS-39 그리펜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 가성비 전투기의 대명사로 불렸다. 그런 스웨덴이 이제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맹이 되려 하고 있다. 그 의미는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다. 한국이 이미 6세대 전투기 개발 경쟁의 핵심 축으로 인정받았다는 명백한 신호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6세대 전투기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 일본,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이 각각 독자 노선을 걷고 있고 유럽 내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주도하는 GCAP 프로젝트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추진 중인 FCAS가 대표적인 양대축이다. 그런데 바로 그 두 프로젝트의 중심에서 유력한 파트너로 거론되던 스웨덴이 한국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스웨덴의 결정은 단순한 협력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세력 교체의 서막이다. 과거 인도네시아와의 공동 개발에서 큰 시행착오를 겪었던 한국은 이번에는 철저히 실력과 신뢰를 기준으로 파트너를 고르고 있다. 그런 한국에게 스웨덴의 접근은 전략적으로 완벽한 타이밍이었다. 기술력, 신뢰성, 그리고 자주국방이라는 공통 철학이 두 나라를 자연스럽게 묶어주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군사 전문가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스웨덴은 유럽 내부 협력을 강조하며 각국의 연합 제안을 거절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스웨덴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것은 유럽 내부 질서의 균열을 의미한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이제 유럽은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문가들도 이번 움직임을 높게 평가했다. 그들은 말한다. 다국적 공동 개발은 단순한 기술 교환이 아니라 막대한 개발비를 분담하고 생산 물량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이다. 인도네시아처럼 불안정한 파트너가 아닌 기술 선진국 스웨덴과의 협력은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다. 특히 스웨덴은 자국의 레이더, 항공전자, 센서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 추진체계와 복합소재, 전자전 시스템 등에서 강점을 가진다. 서로의 장점이 맞물리면 6세대 전투기의 핵심 기술을 주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협력 논의가 갑작스러운 제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국은 이미 수년 전부터 다양한 항공기술 교류를 이어왔다. 항공전자 시스템, 통합 센서, 레이더 탐지 알고리즘 등에서 상호 데이터를 교환하고 공동 실험을 진행해왔다. 사브 측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경험을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다. 라고 말했다. 스웨덴이 한국과 손을 잡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명확하다. 지금 유럽 내부의 6세대 개발 프로젝트는 정치적 갈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산업계가 하나로 움직이며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다. 2040년까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완성하고 2041년 이후 완전 스텔스 AI 기반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스웨덴은 이제 더 이상 유럽 내부의 느린 합의 구조에 묶여있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한국이라는 새로운 파트너와 함께 현실적이고 신속한 개발을 추진하려 한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을 넘어 미래 항공 패권 구도의 재편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스웨덴이 한국의 KF-21 프로젝트를 향해 손을 내민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그 협력의 향방을 주목하고 있다. 두 나라가 손을 잡는 순간 6세대 전투기 경쟁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더 이상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 서게 될 것이다. 얼마 전 호주에서 열린 다국적 군사훈련에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다. 훈련에 참가한 필리핀 공군의 경공격기 FA-52 스웨덴의 주력 전투기 그리펜을 상대로 모의 공중전에서 승리를 거둔 것이다. 이 결과는 단순한 훈련 성과를 넘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필리핀 FA-50 조종사 마리오 멘도사는 당시 훈련이 처음이라 부담이 컸지만 FA-52 기대 이상으로 훌륭한 성능을 발휘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한마디가 상징하는 바는 컸다. 한국이 개발한 소형 전투기가 유럽 기술 강국의 주력기를 상대로 실전급 훈련에서 승리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방산기술의 실질적 우위를 증명한 사례였다. 그리펜은 오랫동안 소형 다목적 전투기의 표준으로 불려왔다. 유럽식 효율성과 높은 기동성을 겸비한 완성도 높은 기체다. 그러나 FA-50은
전혀 다른 철학에서 탄생했다.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 성능을 뽑아내기 위한 한국식 실용 설계가 녹아있다. 무게는 가볍지만 구조 강도와 항전 장비는 상위급 전투기에 버금간다. 게다가 FA-50은 이미 실전 경험을 통해 성능을 입증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여러 나라에서 실제 작전에 투입되어 적의 지상 표적을 정확히 타격해왔다. 이번 모의 공중전 승리는 단순히 훈련 결과가 아니다. 한국산 전투기의 실전 운용성과 신뢰성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상징적 사건이었다. 훈련 이후 필리핀 공군 내부에서는 FA-50의 성공에 대한 자부심이 폭발했고 곧 KF-21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필리핀 국방부는 한국 항공우주산업에 공식적으로 정보 제공 요청서를 보내며 KF-21을 차세대 주력기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필리핀은 최소 12대에서 최대 40대의 신규 전투기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현재 경쟁 중인 기종은 스웨덴의 그리펜, 미국의 F-16 블록 70, 그리고 한국의 KF-21이다. 이 세 기종이 같은 무대에서 비교 평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 정상급 반열에 올랐음을 의미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 상황에서 스웨덴이 오히려 한국과의 협력 의사를 내비쳤다는 것이다. 필리핀 훈련에서 그리펜이 패한 직후 스웨덴 국방당국은 차세대 항공기술 연구를 위한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 그 계약에는 한국과의 기술 교류 및 공동연구 협력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연구 계약이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다. 한국의 기술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자국의 방산 전략을 재정비하고 있다. 단독 개발 중심의 폐쇄적 구조에서 벗어나 국제협력 기반의 개방형 개발 체계로 전환 중이다. 그 과정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한국은 짧은 시간에 FA-50, KF-21, K9, 자주포, 선국미사일 등 수많은 무기체계를 독자 개발하며 세계적 신뢰를 쌓았다. 이런 국가와 손잡는 것은 단순한 기술 교환을 넘어 미래 시장을 함께 개척하는 일이다. FA-50의 승리는 단순한 전투 결과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설계한 기술체계가 이미 유럽의 기준을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실제로 필리핀 공군은 훈련 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FA-50은 높은 기동성과 안정적인 센서 융합 능력을 보여줬으며 유지비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사건 이후 국제 방산 시장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유럽과 미국 중심의 기존 질서가 흔들리고 한국산 전투기가 새로운 표준으로 부상하고 있다. FA-50은 KF-21의 서막이었다. 이 작은 기체의 승리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제 하늘의 판도는 바뀌고 있다. 다음 세대의 중심은 한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KF-21을 단순히 4.5세대 전투기로 오해한다. 하지만 그것은 표면만 본 시각이다. KF-21은 처음부터 6세대 전투기로 가기 위한 교두보로 설계된 장기 프로젝트다. 한국은 지금 5세대 경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을 바라보고 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2040년까지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를 완성하고 2041년 이후에는 완전 스텔스, AI 기반 작전 수행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세워두었다. 다시 말해 KF-21은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미래형 플랫폼이다. 블록 단계별 진화를 통해 4.5세대에서 5세대를 거쳐 6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이 전략은 단순히 기술 업그레이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방위산업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프로젝트다. 한국은 과거 외산 무기에 의존하던 시절을 거치며 자주 국방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래서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국가기술 집약체로 만들었다. 처음 공개 당시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세계가 5세대와 6세대를 논의하는데 왜 한국은 4.5세대냐는 비판이었다. 하지만 그 비판은 결과적으로 무지에 가까웠다. 한국은 처음부터 6세대를 목표로 설계했으며 4.5세대는 그로 가는 과정이었다. 시험 비행, 엔진 검증, 항전 시스템 통합, 스툴스 도료 연구 모두가 단계적 발전을 위한 밑그림이었다. KF-21의 진화 계획은 이미 명확하다. 블록 1은 기본 전투 기능 확보, 블록 2는 공대지 무장과 네트워크 작전 능력 강화, 그리고 블록 3는 AI 자율 전투체계, 유무인 편대 운용, 극초음속 무기 호환성까지 포함된다. 즉, 지금의 KF-21은 완성형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KF-21의 가장 큰 강점이 진화형 설계에 있다고 말한다. 6세대기로 가기 위한 구조적 여유, 확장 가능한 항전 장비 슬롯, 그리고 개방형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까지 모두 준비되어 있다. 이는 곧 시간이 지날수록 KF-21이 스스로 발전할 수 있다는 뜻이다. 세계 주요 국가들도 이 같은 진화형 접근을 시도했지만
대부분 기술적 난관과 예산 문제로 실패했다. 일본은 F3 프로젝트를 추진하다 비용 부담으로 영국과 손잡았고 미국조차 NGAD 개발 과정에서 천문학적 예산에 직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실용성과 속도, 효율을 모두 고려해 단계적 진화를 선택했다. 기술적으로도 KF-21은 이미 6세대기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내부 무장창을 위한 공간, 고출력 AESA 레이더, 복합 소재 스텔스 설계, 전자전 통합체계 등은 모두 6세대 기술로 확장 가능한 구조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외부 기술이 이전이 아니라 자체 연구로 쌓은 경험이기 때문에 향후 개량도 자유롭다. 스텔스 기능 또한 단순히 형상 설계에 그치지 않는다. 전파 흡수 소재, 전자기, 신호 차폐, 열탐지 저감 기술까지 종합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2030년대 중반이 되면 KF-21은 완전한 내부 무장창 통합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KF-21은 명목상 4.5세대가 아니라 실질적 5.5세대기로 분류될 것이다. 더 나아가 한국은 유무인 복합 운용을 위한 스마트 윙맨 시스템 개발을 병행 중이다. 이는 AI 기반의 무인 편대기를 KF-21과 함께 운용하는 기술이다. 전투기 한 대가 수개의 무인기를 지휘하며 정찰, 전자전, 공격 임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이 시스템이 완성되면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닌 공중전장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변모하게 된다. 결국 한국의 전략은 명확하다. 지금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KF-21은 현재의 성능만으로도 강력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확장성이다. 이 전투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워진다. 바로 그것이 한국형 6세대 전투기의 본질이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KF-21은 기술의 집합체이자 의지의 상징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다. 그 말 그대로다. 이제 한국은 하늘의 기술 패권을 향해 단계를 밟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세계가 인정한 6세대기의 새로운 주인공 KF-21이 있다. 스웨덴과 한국의 협력은 단순한 기술 교류 수준을 넘어선 지 오래다. 두 나라는 이미 수년 전부터 레이더, 항공전자, 방산부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산업협력을 이어왔다. 이 관계는 이제 전략적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스웨덴 방산기업 사부의 감시정찰 사업부를 총괄하는 마커스 보겔 부사장은 한 인터뷰에서 한국과는 20년 넘게 협력해왔으며 이제는 디지털 작전체계와 전투 데이터 관리 노하우까지 공유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외교적 인사가 아닌 신뢰의 표현이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며 기술 철학이 스웨덴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다고 밝혔다. 스웨덴은 내수 시장이 작다. 인구 1천만 명 남짓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방산산업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그들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는다. 필요하다. 바로 한국이다. 반대로 한국은 스웨덴의 정밀 기술과 효율적인 설계 철학을 흡수해 개발 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협력 사례는 공중조기경 보통제기 글로벌아이 사업이다. 한국공군은 2027년까지 조기경 보통제기 추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브는 한국의 요구에 맞춘 한국형 글로벌아이를 제안했다. 기존 모델은 감시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한국형 모델은 360도 전방위 정찰이 가능하며 한반도 지형에 최적화된 통합감시 시스템으로 설계된다. 사부 측은 한국군의 요구 수준은 세계에서 가장 높다며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협력은 미사일 경보 센서 MAW400 프로젝트다. 사부는 한화 시스템과 협력해 항공기 생존 장비용 MAW400 미사일 경보 센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센서는 자외선 대역 기반의 첨단 탐지 시스템으로 미사일 발사 시 조기 경보를 제공해 항공기의 생존 확률을 극대화한다. MAW400은 한국 공군의 C-130 수송기 성능 개량 사업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지난해 11월 한국 방위사업청은 사부와 대포병 탐지 레이더 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 시스템은 한국 기업 LIG 넥선과의 공동 생산, 기술 이전 방식으로 진행되며 스웨덴 예테보리 본사와 한국 현지 기술 지원팀이 협력해 정비 및 부품 공급을 수행한다. 이 구조는 단순한 수출이 아닌 공동 유지보수 생태계 구축 모델이다. 양국이 이익을 공유하고 기술을 함께 발전시키는 이상적인 협력 형태로 평가된다. 이제 양국의 관계는 산업을 넘어 군사 전략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스웨덴 합동작전본부장이 직접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한국군 주요 인사들과 회담을 갖고 군사 협력 확대 및 방산 공동 프로젝트에 대한 실무 논의를 진행했다.
그의 발언은 분명했다.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새로운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며 그 중심에 한국이 있다. 이 발언은 스웨덴이 단순히 기술을 교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전략적 거점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스웨덴은 북유럽의 안보 균형 속에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며 동시에 아시아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그들의 이상적인 파트너다. 기술력, 생산 속도, 그리고 국제 신뢰도 모두를 갖춘 나라. 스웨덴 합동작전본부장은 이어 한국과의 협력은 앞으로 여러 단계를 거쳐 심화될 것이며 이미 잠수함 체계, 방공장비, 군사용 레이더 분야에서 흥미로운 공동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다. 고 밝혔다. 이는 두 나라가 단순한 산업 파트너를 넘어 전략적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전문가들은 경고도 잊지 않았다. 공동개발은 파트너 선정과 역할 분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도네시아 사례에서 교훈을 얻은 만큼 이번에는 기술력과 신뢰성을 중심으로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균형이다. KF-21의 성능과 개발 속도를 유지하면서도 안정적 파트너십을 통해 시장을 확장하는 것. 한국은 이미 독자적 항공기술과 산업 기반을 확보했다. 여기에 스웨덴의 정밀 기술이 더해진다면 두 나라는 단순한 협력 관계를 넘어 미래 방산 지형을 바꿀 동반자가 될 것이다. 지금 세계는 유럽 중심의 시대를 지나 아시아 중심의 방산 패권 시대로 이동하고 있다. 그 변화의 축 한가운데 한국과 스웨덴의 협력 모델이